안녕하세요. 사연 많은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저는 아버지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30년 넘게 두부 전문점을 운영하셨어요.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콩을 갈고 가마솥에 불을 지펴 정성으로 두부를 만들어내셨죠. 가게가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아버지의 땀과 정성이 담긴 깊은 맛 때문에 저희 가게는 지역에서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명소이자 멀리서도 찾아오는 지역 맛집으로 잘 알려진 곳이 되었습니다. 그 가게는 아버지의 인생 그 자체였죠. 가게는 작지만 손님이 많았기에 직원들도 좀 있었는데요. 그 중에는 아버지 손두부 만드는 기술을 배우겠다며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오진수라는 이름의 그 남자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보통은 아버지 가게가 잘 되다 보니 전수를 받겠다고 많이 오는데 대개는 힘들어서 금방 그만두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더더욱이요. 하지만 오진수는 유달리 성실하고 끈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들어보니 오진수는 고아라고 하더군요. 어릴 적부터 보육원을 전전하며 어렵고 외롭게 자랐고 성인이 되어 보육원을 나오고 나서부터도 꽤나 힘들게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가게에서 손두부를 먹어보고 이 일을 배우고 싶어 찾아온 거였죠. 그 남자는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제일 먼저 가게에 출근해서 주방 바닥 청소부터 시작했고 가장 늦게 퇴근하면서 식재료를 정리하고 냉장고 청소까지 도맡아 했거든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손이 비는 시간에는 아버지 어깨도 주물러드리고 이런저런 얘기도 곧잘 나누고 성격이 참 유들유들 좋은 사람이었죠. 당연히 아버지도 그런 오진수를 무척이나 기특하게 여기고 좋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아버지의 유일한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종종 제게도 오진수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진수가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아주 근성이 있고 심성이 바르다. 저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쟤한테는 다 가르쳐주고 싶어. 라면서 칭찬을 많이 하셨죠. 저는 집 가는 길에 아버지 가게가 있었기 때문에 회사 퇴근 후나 주말이면 아버지 가게에 자주 들렀습니다. 가게 일손도 조금이나마 거들고 또 저녁도 해결할 겸 해서 종종 갔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오진수와 오며 가며 마주쳤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하게 목례만 나누는 사이였어요. 그러던 어느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가게에 들렀는데 아버지는 약속이 있으시다고 먼저 퇴근하셨고 다른 직원분들도 가고 있었어요. 가게 안에는 오진수 씨 혼자 남아 묵묵히 주방을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진수 씨, 아직 퇴근 안 하셨어요? 다들 갔는데 혼자 뭐 하세요? 수영 씨, 아까 보니까 테이블이 좀 미끌미끌한 것 같아서 싹 닦고 가려고요. 아, 고생이시네요. 좀 도와드릴까요? 뭘요? 수영 씨도 일하고 와서 피곤할 텐데. 사장님은 약속 있다고 일찍 가셨어요. 참, 따뜻한 콩물 한 잔 드릴까요? 번거로운데 괜찮아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피곤할 때 따뜻한 콩물 한 잔 마시면 좋으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환히 웃으며 따뜻한 콩물 한 잔을 건네주는 거예요.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좀 울렁이더라고요. 아무도 보지 않아도 사장님인 저희 아버지가 없는데도 홀로 남아 가게 테이블을 닦고 저를 위해 따뜻한 콩물을 내어주고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사람을 도와서 같이 테이블을 닦았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진수 씨는 고향이 어디세요? 실은요.
이 지역이 제 고향이에요. 중학교 때까지 여기 살다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친척집에 잠깐 얹혀 살게 되면서 다른 지역으로 갔거든요. 거기 있는 보육원에서 줄곧 자랐다가 다시 여기로 돌아온 겁니다. 어머, 그렇구나. 그럼 중학교는 어디 다니셨어요? 그런데 그가 말하는 중학교가 저랑 같은 학교더라고요. 어머나, 선배님이셨네요. 저도 거기 나왔거든요. 정말요? 와, 반갑네요. 혹시 그 선생님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중학교에 관해서 얘기를 했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 남자와 저는 급격히 친해졌습니다. 그렇게 지내면서 그의 성실하고 우직한 모습에 저 역시 조금씩 호감을 느끼고 마음이 가기 시작했죠. 그 남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서로에 대한 호감이 쌓여갔고 결국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아버지께 따로 말은 안 했지만 아버지도 살짝 눈치는 채고 있으셨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1년 정도 연애를 한 뒤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면서 오진수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수영아, 우리 정말 결혼할 수 있을까? 너는 좋은 직장도 있고 번듯한 집도 있고 또 아버지도 있고. 그런데 나는 가진 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 알잖아. 부모님도 안 계시고 재산이라곤 지금 살고 있는 작은 전셋방 하나가 전부고. 사장님께서 결혼 허락 안 해주실 것 같아. 그의 불안한 마음을 알기에 저는 그의 손을 더 굳게 잡으며 다독였습니다. 아니야. 우리 아빠가 자기를 얼마나 좋게 보셨는데. 우리 아빠는 사람의 됨됨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야. 자기가 얼마나 성실하고 착한 사람인지 아빠가 누구보다 잘 아시는데 뭘 걱정해. 며칠 뒤 그는 큰 결심을 한 듯 가게 일이 모두 끝난 늦은 저녁 아버지 앞에 저와 함께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진심을 다해 아버지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장님, 주제 넘을지 모르지만 저 수영 씨를 많이 사랑합니다. 고하고 돈도 없고 보잘것없이 부족하지만 수영 씨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는 많이 긴장돼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그를 일으켜 세우고는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게. 사내 자식이 왜 그렇게 쉽게 무릎을 꿇라? 자네가 고아인 게 무슨 흠인가? 부모 없이도 이렇게 바르고 성실하게 자란 게 오히려 더 대단하고 기특한 거지. 나는 자네를 처음부터 내 아들처럼 생각했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고 또 없다가도 있는 거야. 사람 됨됨이가 제일 중요하지. 우리 수영이가 자네처럼 이렇게 마음 씀씀이가 깊고 착한 사람 만난 게 오히려 내 복이야. 나 없어도 우리 딸 굶기지 않고 마음 아프게 할 놈은 아니라는 믿음이 있네. 우리 수영이 절대 눈물 흘리게 하지 말고 지금처럼만 서로 아끼고 성실하게 잘 살아주게. 아버지는 그의 사람 됨됨이만을 보고 저희의 결혼을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는 너무 고마워했고 제 눈에서 눈물 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죠. 그게 정말 진심 같아 보였습니다. 어쩌면 그때만 해도 그 남자의 그 말은 진심이었겠죠.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감사하고 또 변덕스러웠던 건지 아니면 그 남자가 애초에 그런 정도의 인간이었던 건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렇게 저희는 결혼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쁜 아이를 하나 낳았습니다. 그리고 15년 정도 큰 문제 없이 평범하지만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버지 밑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아버지의 두부 만드는 기술을 완벽하게 전수받았죠.
그런데 남편은 사업적 욕심이 있어서 가게를 좀 더 확장시키자고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하셨지만 결국 사위의 뜻을 들어서 가게를 좀 확장했었습니다. 직원도 더 늘리고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며 주말이면 가게에 가서 남편과 아버지를 돕는 그런 평범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건 그맘때쯤 아버지의 건강이 눈에 띄게 안 좋아지면서부터였어요. 평생을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가게 일에 매달려 오신 탓인지 어느 날 주방에서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지셨거든요. 병원에서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에 무리가 많다며 당분간은 푹 쉬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한사코 괜찮다고 당신이 없으면 가게는 어떡하냐며 고집을 부리셨지만 저와 남편은 아버지를 설득했죠. 아빠, 병원에서 큰일 난다고 하잖아요. 아빠 쓰러지시면 저희는 어떡해요. 가게 걱정은 하지 마세요. 아버님, 아무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이제 저한테 다 맡기시고 좀 쉬셔야 될 것 같아요. 평생 그 가게에서 일했던 아버지에게는 쉬는 게 낯선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와 남편의 간곡한 설득으로 아버지는 가게에서 손을 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오진수가 아버지 대신해서 가게의 모든 운영을 책임지는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맘때 세금 문제도 있어서 법적 권리도 남편에게 넘어가기도 했죠. 아버지는 저희 남편을 믿었기에 그렇게 하자는 대로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사장이라는 직함을 달자마자 남편은 마치 그동안 억눌려왔던 욕망을 한꺼번에 터뜨리기라도 하는 것 같았거든요. 바로 가게를 더 확장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분점도 내겠다고 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이제 시대가 변했어요. 이런 가게 하나로는 더 이상 큰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아버님. 더 크고 더 세련되게 프랜차이즈화를 시켜놔야 돼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아빠는 조금 못마땅하기도 하셨지만 남편이 가게 운영을 도맡아 하기로 약속을 했기에 알아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직원도 대거 더 뽑고 인테리어도 세련되게 최신식으로 다 뜯어 고쳤습니다. 거기다가 분점도 내고 가맹점 사업까지 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런 것들은 저희 아버지나 저랑 상의도 없이 혼자 진행한 것들입니다. 무리하게 은행 대출까지 받아서 한 거였죠. 알아서 하라고 했던 아버지긴 하지만 당연히 아버지도 너무 과한 거 아니냐며 걱정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번은 남편을 불러다가 얘기를 하셨죠. 진수야, 사업을 확장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서두르지 마라. 욕심이 과하면 반드시 탈이 나는 법이다. 우리 가게는 애초에 정성으로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좋은 음식 대접하려고 했던 곳이야. 그렇게 함부로 가게를 늘리고 반찬도 공장식으로 바꿔버리면 결국 우리 가게의 근본을 잃어버리는 거라고. 그런데 아버지의 진심 어린 조언에도 남편은 도리어 답답해하면서 건방진 태도로 대꾸를 하더라고요. 아버님, 그건 구시대적인 생각이에요. 시대가 변하면요, 그에 맞춰서 바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도태되는 거예요. 저한테 맡겨주셨으니까 제 방식대로 하게 저 좀 믿고 지켜봐 주세요. 나중에는 제 방식이 분명 옳았다고 생각하실 테니까요. 남편은 아버지의 진심 어린 충고를 그저 낡은 잔소리로 치부해버리더라고요. 남편의 눈은 성공에 대한 야망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아버지도 그런 남편을 막을 수는 없었기에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믿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아버지를 제가 대신 설득하며 오서방이 야무지게 잘할 거다. 아버지는 걱정 마시고 건강 회복에만 신경 쓰시자고 말씀도 드리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제 믿음을 아주 처참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왜냐고요? 가게 일을 돕겠다며 새로 뽑은 20대 초반의 여직원 장혜리와 바람이 났거든요. 처음 장혜리가 가게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저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리고 싹싹해 보여서 제가 먼저 나서서 일을 가르쳐주고 살갑게 챙겨주기도 했죠. 그녀 역시 저를 사모님 따르며 잘 지내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해맑은 얼굴 뒤에 그런 시커먼 속내를 감추고 있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남편의 외도를 눈치채게 된 건 남편의 잦은 외박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분점 준비 때문에 늦는다는 얘기를 자주 했었는데요. 어쩔 때는 그냥 거기서 자고 바로 가게로 간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사업을 크게 확장했으니 많이 바쁜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남편이 분점에서 일한다고 외박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그 근처로 지나가다가 가게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게 되었고 외박을 하던 날들에서 호텔 근처 편의점 등에서 결제한 기록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백화점에서 수백만 원짜리 가방을 결제한 내역도 있었고요.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렇게 저는 남편 몰래 남편의 외도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고 그 상대가 다름 아닌 장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남편에게 따졌는데 남편은 처음에는 당황하더니 곧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더군요. 당신이 다 안다고 하니 이제 와서 숨길 것도 없겠네. 차라리 잘 됐어. 계속 말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말하기 편해졌어. 그래, 나 장일이랑 만나고 있고 이제 당신하고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당신이랑 사는 거 너무 지치고 힘들었어. 이 집에서 대릴사이 노릇하면서 나도 많이 지치고 힘들었다고. 당신이 뭐가 그렇게 지치고 힘들었는데? 아빠나 나나 당신한테 뭘 어쨌기에. 오히려 우리 아빠는 늘 당신 믿어주고 응원해주고. 믿어주긴 무슨. 그냥 부리기 쉬운 머슴 하나 들어온 거 아니야 솔직히. 뭐라고? 당신이랑 아버님은 부모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불쌍한 놈 하나 구제라도 해준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지. 억지 부리지 마. 아빠나 나나 언제 당신을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래? 그건 당신 자격지심이지. 그리고 지금 당신이 장혜리랑 바람난 거 얘기하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야? 내가 오죽했으면 다른 여자가 마음에 들어왔겠냐 그거야. 아버님이랑 당신이 은근하게 나 무시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알면서도 모르는 척 등신같이 살아온 거야. 근데 장혜리가 뭐라는 줄 알아? 내가 남자로서 매력있고 내가 사업 확장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존경스럽대. 그 여자는 나를 존경해주는 그런 여자야. 앞에서는 사람 좋은 척하면서 뒤에서는 은근히 나 무시하고 내가 이 집 머슴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는 아버님이나 당신하고는 다르다고. 나도 남잔데 나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는 그런 여자한테 마음이 안 가?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더라고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아빠랑 나랑은 당신 무시한 적도 없고 오히려 우리 아빠 당신이 하는 것들 설령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다 눈 감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랬어. 말이야 바른 말이지. 이제 아파서 꼼짝달싹 못하는 처지 되니까. 그제야 내 얘기 들어주는 척 하시는 거잖아. 내가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안 된다. 이왕 하는 거 크게 확장해야 돈이 된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면 맨날 몸이나 축나고 돈은 안 벌린다고. 아버님한테 한두 번 얘기했어? 그럴 때마다 고집 부리면서 지금 방식만 고수하신 게 아버님이야. 내 얘기 귀뚱으로도 안 들었어. 아빠 가게니까 아빠 마음 아니야? 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그렇게 대놓고 내 말 듣지도 않고 고집 부리지 않았을 거야.
당신이나 아버님이나 나를 무시하고 깔보는 마음이 늘 있었던 거니까 내가 하는 얘기도 제대로 안 들은 거지. 라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이런 생각을 품고 사는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희 아빠께 늘 싹싹하게 잘했기에 저희 아빠께 늘 진심인 줄 알았어요. 저한테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남편은 사실은 속에서 저와 아빠에 대한 자격지심과 열등감이 엄청났더라고요. 그런 건 다 변명이야. 어쨌든 당신이 장일이랑 바람핀 건 사실이잖아. 그래, 맞아. 내가 인정했잖아. 나 혜리 사랑해. 혜리도 나 많이 사랑하고. 나 혜리랑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그래서 나한테 이혼해달라고? 그래. 남편의 뻔뻔한 모습을 보는데 15년이라는 세월, 제 청춘, 그리고 우리의 아이,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정신이야? 우리 현영이는 아빠라는 사람이 딸 생각은 눈꼽만치도 안 해? 우리만 이혼해? 세상에 이혼하는 사람들 천지에 넘쳐나. 부모 이혼했다고 애 잘못 안 돼. 그게 아빠라는 인간이 할 소리니? 괜히 애 핑계 대지 말고 이제 나 그만 놔줘. 나는 당신이랑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당신이 나랑 혜리 사이 다 안다고 했을 때 차라리 속이 다 후련하더라. 우리 그냥 좋게 정리하자.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제가 알던 그 성실하고 마음씨 착했던 오진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죠. 기가 막혔고 당신이 바람 폈는데 누구더러 이혼을 해달라고 하느냐고 절대 이혼 못 해준다고 했습니다. 진짜 기가 막힌 일이었죠. 제 인생의 동반자이자 평생을 함께할 가족이었는데 갑자기 남편은 쓸모없는 물건 버리듯 저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했습니다. 그 말투와 태도에 충격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런데 그날부터 오히려 상간녀인 장혜리는 대놓고 가게의 여주인 행세를 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직원에게 전해 들었는데 기가 막혔죠. 저희 남편을 등에 업고 지가 해야 될 일도 아예 안 하고 카운터에 앉아서 돈계산 한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일해온 직원들에게 손이 왜 이렇게 느리냐, 일을 빨리빨리 해라 등등 잔소리까지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제가 이혼도 안 해줬는데 지가 뭔데 그런단 말인가요? 장혜리도 제 남편도 그런 인간들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순진무구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너무 좋게만 봤는데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구나 싶고 그 실체들은 제 생각과는 아예 정반대더라고요. 진짜 순진했던 건 나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죠.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가게로 찾아갔는데 장혜리는 얼굴 싹 바꾸고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어머, 사모님 오셨어요? 바쁘실 텐데 가게까지 뭐하러 오세요? 여긴 제가 알아서 관리하니까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장혜리 씨, 얘기 좀 하지? 저 바쁜데 꼭 지금 얘기하셔야 돼요? 뭐라고? 그럼 상간소송 소장 받고 법원에서 얘기할래? 그렇게 해줘? 제 말에도 장혜리는 눈 하나 깜짝 않더라고요. 제가 소송하려고 하는 것도 다 짐작한다는 것처럼요. 그렇게 저는 장혜리와 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남편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건 들었는데 이제 대놓고 가게 안주인 행세까지 하는 거야? 나 남편이랑 이혼할 생각도 없는데 혜리 씨 이런 행동 나중에 다 소송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건 알지? 사장님이 이렇게 해달라는데 어떡해요? 저는 그냥 직원으로서 사장님이 해달라는 대로 일을 하는 것뿐인데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실 말씀 있으면 사장님께 하시던가요. 혜리 씨 그렇게 안 봤는데 참 뻔뻔하네. 하긴 그러니까 아빠뻘 되는 사람이랑 바람을 피지. 제 말에 장혜리는 비웃더라고요.
사모님 가장이 심하시다. 무슨 아빠뻘이요. 저하고 사장님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 18살 차이가 혜리 씨한테는 작아? 별로 많다고 생각 안 드는데요? 하면서 깐족깐족 거리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언젠가 크게 후회하게 될 거야. 혜리 씨 이러는 거 부모님은 아셔? 네, 아시는데요? 그런데도 가만히 있으셔? 저희 부모님하고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데 더 이상 할 말도 없더군요. 그래, 위자료 소장 갈 테니까 그것도 어디 알아서 해봐. 이런 식으로 살면 언젠간 되돌려받는다는 거 잊지 말고. 제 말에 장혜리는 코웃음을 쳤고 저는 기막힌 기분으로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희 아빠도 분기탱천하셨죠. 병상에 계시던 저희 아버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 가게로 갔고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믿고 이 가게를 맡겼는데 바람나서 내 딸한테 이혼하자고 하고 저런 근본도 없는 거랑 쌍으로 내 가게를 망치고 있어. 아버님, 말씀드렸듯이 이건 제 가게잖아요. 법적으로도 그렇게 정리했고요. 아버님은 이제 이 가게에 아무 권리도 없으세요. 이렇게 함부로 소란 피우시면 영업방해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 뻔뻔한 태도에 격분하신 아버지는 결국 남편의 뺨을 여러 대 세차게 때리셨어요. 아빠가 그동안 남편을 아들처럼 믿어왔는데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러셨겠나요. 그런데요. 남편은 그 길로 저희 아버지를 폭행죄로 고소하네 어쩌네 하며 되려 저희를 협박했습니다. CCTV에 폭행당하는 거 다 찍혔다면서 진단서도 끊었대요. 남편은 아버님을 폭행죄로 고소당하게 하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이혼 서류에 도장 찍게 하고 상간소송도 취하해달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정말 악랄하게도 아버지와 저를 배신했습니다. 아프신 아버지가 경찰서에 가는 꼴만은 볼 수 없었기에 결국 이혼을 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재산은 반반으로 나누기로 하고 피눈물을 흘리며 협의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죠. 가게는 결국 돌려받지 못했고 그 인간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좀 더 다퉈볼 수도 있었지만 아버지도 저도 너무 지쳤고 그 상황이 신물이 났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갈라섰고 배신감 때문에 우울증이 오고 한동안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죠. 하지만 저보다 더 힘들어하실 아버지 생각 그리고 저희 아이를 생각하며 힘겹게 마음을 추슬러야 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고 받아들이는 것 말곤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저는 아버지께 훌훌 다 잊어버리자고 했고 건강 회복에만 신경을 쓰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건강이 어느 정도 돌아온 저희 아버지는 어느 날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수영아, 내가 다시 시작해야겠다. 뭘요, 아버지? 내 가게 돈 때문이 아니야. 아빠가 다시 일어서는 모습 보여줄게. 그래야 내가 살 것 같다. 저는 아버지의 뜻을 알겠다고 했고 저도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다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아버지와 가게 준비를 시작했죠. 남편에게 빼앗긴 그 동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임대를 얻어 다시 손두부집을 열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그 사실을 알고 비웃더군요. 자기 가게처럼 삐까뻔쩍하고 유명한 가게가 있는데 누가 거길 가겠느냐고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묵묵히 도와 일을 했고 아버지도 예전처럼 묵묵히 하지만 최선을 다해 예전 방식 그대로 일을 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콩을 갈고 가마솥에 정성을 쏟아부었죠. 당연히 처음에는 손님이 없었어요. 홍보도 안 되고 인지도도 없는 곳이다 보니 파리만 날리기 일쑤였죠. 하지만 진심은 통한다고 아버지와 저는 꾸준하게 가게 일에 매진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음식과 메뉴 개발에 노력하셨고 저는 홍보와 가게를 알리는 데에 주력을 다했죠. 그러면서 저희 가게에 예전에 와주던 단골 손님들이 다시 오기 시작했고 저희 가게가 진짜 원조집이라는 입소문이 점차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게에 오는 손님들은 다 이렇게 말하셨죠. 진짜 이 맛이네요. 저쪽 가게는 완전히 다른 집이 되어버렸어요. 라고요. 그렇게 아름아름 소문이 나면서 아버지의 가게는 금세 예전의 명성을 되찾고 진짜 맛을 그리워하던 손님들도 대거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계속 잘 될 것 같았던 남편의 그 가게는 점차 안 좋은 리뷰가 쌓여가기 시작했죠. 원래 먹던 맛과 많이 달라졌다. 깊은 맛이 사라지고 밍밍한 공장두부 맛이 난다. 서비스가 예전 같지 않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며 점점 평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티가 안 났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손님들도 다 눈치채고 발길을 끊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의 가게는 손님들이 눈에 띄일 정도로 갈수록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원래 잘 되던 가게였다 보니 어느 정도 현상 유지는 됐던 것 같습니다. 이혼 초반에는 듣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제 귀에 전 남편 소식이 들리기도 했었는데요. 저랑 이혼 후 장일이랑 재혼을 했다고 했고 아이까지 낳았다는 얘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혼한 지도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저희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받고 있었기에 한 달에 한 번씩은 연락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연락이 잘 닿지 않더라고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죠. 동네가 가깝다 보니 남편 가게 지나가면서 안을 슬쩍 봐도 남편은 가게 안에서 잘 보이지도 않더군요. 처음에는 괘씸한 놈, 양육비 주기 싫어서 저러나 보다 생각했고 그러한 증거들 차곡차곡 모아서 나중에 양육비 소송을 확 걸어버리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전 남편도 일이 있었더라고요. 전 남편네 가게에서 일을 하다가 최근에 그만둔 전 직원분을 만나게 되었고 놀라운 일을 듣게 되었거든요. 어머, 이모니 잘 지내셨어요? 아유, 수영씨 잘 지냈어요? 오늘 가게로 출근 안 하셨어요? 나 거기 그만뒀어요. 2달 전에. 아, 왜요? 건강도 좀 안 좋아졌고 또 그 가게 아주 난장판이라서 그 꼴 보기도 싫고 애초에 사장님하고 수영씨하고 나갔을 때 나도 따라 나갔어야 했는데 수영씨네 가게는 일손이 안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계속 거기서 일했잖아요. 그쵸. 저희 가게는 작아서 그때는 직원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알죠. 그래서 더럽고 치사해도 계속 거기서 일했잖아. 그런데 이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제 거기서 나왔으니 얘기하는데 저쪽 가게 오 사장 말이에요. 수영씨 전 남편 큰일 났어 아주. 뭐가요? 한 동네라고 해도 소문은 못 들었죠? 수영씨가 들으면 아주 웃길 일이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소식이더라고요. 그 이모님이 해주시는 말은 제 전남편 오진수가요. 그 가게를 장혜리와 장혜리의 상간남에게 통째로 뺏길 위기에 처했다는 거였습니다. 그 이모님의 말은 장혜리가 가게 주방에서 일하던 임성현이라는 남자랑 눈이 맞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임성현은 제 전남편 오진수보다 훨씬 어리고 장혜리랑 또래라고 하더라고요. 그 둘 사이는 제 전남편만 모르고 다른 직원들은 다 알고 쉬쉬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제 전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임성현이 싹싹하고 일 잘하는 직원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가게 사람들도 다 알지만 남일이니까 그냥 쉬쉬했던 모양인데 그 장혜리와 임성현이 결국 합심해서 제 전남편의 뒤통수를 제대로 치고
그 가게를 통째로 집어삼키려 했다는 거죠. 장혜리가 제 전남편에게 세금 문제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을 하자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꼬셨고 그 과정에서 지 사촌 오빠가 세무사라고 소개도 해줬대요. 그러면서 제 전남편도 장혜리가 하자는 대로 하면서 인감이니 뭐니 다 장혜리한테 넘겼나 본데 그 과정에서 장혜리가 제대로 수를 썼는지 가게 지분 대부분이 장혜리에게 넘어갔고 그 상간남인 임성현을 등기이사로 앉히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전남편이 뒤늦게 그 사실을 알았는데 이미 서류상으로는 손쓸 수도 없이 허수아비가 된 모양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장혜리는 전남편에게 이혼 요구하고 위로금 몇 푼 쥐어줄 테니 가게에 나오지 말라고까지 통보했다 하더라고요. 전남편은 멍청하게 있다가 장혜리에게 다 털리게 생겼다는데 그 소식을 듣는 저는 어찌나 고소하던지 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와 제 뒤통수를 그렇게 치고 배신하더니 자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것도 사랑 안에 어쩌네 했던 그 상간녀에게 똑같이 당한 겁니다. 세상은 결국 돌고 도는구나. 죄 지으면 결국 지도 똑같이 돌려받는구나 싶었죠. 저는 그 양육비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전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전남편 꼴이 얼마나 옹색한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자신만만하고 뻔뻔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배신당하고 술독에 빠져서 망가진 폐인의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약속된 양육비 똑바로 지급하라고 했더니 제 앞에서 장혜리 쌍욕을 퍼부으며 죽을 것 같다고 우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이제 막다른 길이라며 장혜리와 임성현 그 자식이 작정하고 자기를 속이고 빈털터리로 쫓아냈다고 이를 갈면서요. 그러면서 저한테 자기 좀 도와달라는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그것들한테 복수하고 싶다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저는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이 났죠. 지금 나더러 도와달라는 거야? 그 장혜리랑 바람나서 이혼 요구했던 게 당신이야. 그뿐이야? 우리 아빠랑 나 배신하고 우리 아빠한테 고소 운운하면서 협박하고 그랬었으면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당신이 지금 겪는 그 배신감 나랑 우리 아빠는 진작에 겪었어. 어디다가 도와달라 말라 그 소리가 나와? 내가 여기 나온 건 양육비 밀리는 거 더 이상 못 기다려주겠다고 그 소리 하러 나온 거야. 양육비 똑바로 지급 안 하면 소송 들어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저는 남편에게 양육비에 관한 경고를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게도 돈도 사랑도 모두 잃고 알거지가 되어 있는 그 꼴이 참으로 우습더라고요. 그 후에도 양육비는 안 들어왔고 저도 제 나름대로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 와중에 아주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죠. 전남편과 전남편을 배신했던 장혜리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고 했거든요. 장혜리와 임성현에게 가게까지 뺏기고 이혼당할 위기에 처하고 막다른 길에 다다른 전남편은 제정신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술을 엄청 먹고 운전해서 가게에 퇴근하는 장혜리와 임성현을 향해 돌진했다고 하더군요. 임성현이라는 남자는 가까스로 피해서 타박상 정도인데 장혜리가 심하게 다쳤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그 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장혜리는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죠. 이 기막힌 일은 동네에도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다 남편과 장혜리를 손가락질했죠. 은인 같은 사람들을 배신하더니 천벌을 받았다고요. 당연히 그 가게도 장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었고 거의 폐업 수순이라고 하더군요. 씁쓸하고도 당연한 결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자신들 손으로 자신들의 인생을 망친 게 아닌가 싶어요. 가끔은 결혼 전 모두가 퇴근한 가게에서 테이블을 닦고 있던 전 남편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때의 남편은 정말 성실하고 진실된 사람이었어요. 그랬으니 저도 그 사람에게 호감을 느꼈었겠죠. 도대체 뭐가 그 사람을 변하게 한 건지
아니면 애초에 그런 사람이었고 언제든 변할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얼마든지 행복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 있었는데 그걸 본인 스스로가 어리석게 차버렸다는 거겠죠. 저는 전 남편과 모든 인연을 끊고 아버지와 저희 딸을 잘 키우며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남을 속이고 배신하지 않고 내 땀과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많이 깨닫게 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